안녕하세요. 뇌질환의 A의 오늘은 간질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인 간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몇몇 학생들은 주변에서도 간질 환자를 경험하거나 혹은 들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질 환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간질, 영어로는 에필랩시라고 하죠. 간질을 명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모르는 그런 발작 증세가 2회 이상 발생이 됐을 때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을 간질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많아요. 뇌질환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간질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2만 5천에서 18만 정도의 새로운 케이스들이 계속 나타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있죠.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이전에 보고된 그림을 발췌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연령대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크게는 1%에서 그저 적게는 0.5% 수준, 그리고 또 1% 이상이 되기도 하고 연령대 따라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서 평균 1% 정도가 나타나는 걸 미국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간질은 실제 여러분이 이제 발작 증세랑 구분이 필요한데요. 실제 발작, 영어로는 seizure라고 하죠.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약에 경험을 했다면 이런 발작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발작 증세가 2회 이상 발생이 됐을 때만 보통 이제 간질 환자로 명명을 하니까요. 이런 발작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볼까요? 이 발작은 실제 여러분이 이제 초반부에 배웠던 대뇌 피질에 이제 여러 신경세포들이 얼기설기 섞이면서 이제 시냅스를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이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여러 시그널들을 보내야 할 곳에 이제 체계적으로 보내게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그 부분이 과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방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작 증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거나 원인이 없거나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실제 급성으로 이렇게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데에는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그런 간질성 발작을 의미하는데 이걸 이제 2회 이상 됐을 때 에필랩시, 간질로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발작 증세도 있었습니다. 유발성 발작이라고 해서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뇌손상을 갑작스럽게 받았다거나 뇌기능 장애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2번이 아니라 3번, 4번 재발을 해도 간질 환자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뇌손상이나 여러 가지 뇌기능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발작 증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증후로 여기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원인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발작 증세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작 증세가 2회 이상 나타났을 때 간질 환자로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또 다른 부분이 발작과도 구분이 되는 부분이 경련이라고 합니다. 경련은 비슷하게 들리죠, 사실은. 그런데 발작과 다른 부분은 실제 몸에 심한 경련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발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대뇌상에서 뇌파상에 이른 전기 방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몸의 경련 현상만 동반이 되는 경우라면 단순 경련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경련과 발작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발작 증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베네피질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generalized seizure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발작이라고 해서 좌우의 뇌 양측에서 대칭적으로 발작이 다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의식이 없게 되죠. 의식 소실을 동반하게 되고요. 베네피질에 이른 신경세포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무질서하게 과흥분성을 나타냄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발작 증세를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클로닉 페이스, 또 이런 자세적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토닉 페이스 이렇게 이제 얘를 제가 다른 그 자료에서 이제 따온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성이 마요클로닉, 또 토닉 클로닉, 에이토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를 의미하냐면 실제 크로닉 시저, 클로닉의 경우에는 어떤 걸 말하냐면 한글로는 이제 간대 발작이라고 하죠. 눈꺼풀이라던가 입주위 같은 것이 경미하게 떨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이제 반응이 입술 같은 걸 핥는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옷의 단추 부분을 막 만지작거리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자동증이 발생되고요. 숨을 몰아쉴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토닉 시저라고 해서는 이건 강직 현상이죠. 여러분이 가장 유추할 만한 그런 발작 현상입니다. 가장 흔하죠.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눈동자랑 고개가 한쪽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제가 이제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을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눈동자랑 고개를 한쪽으로, 대칭적이지 않게 한쪽으로 이렇게 뻣뻣해지는 그런 강직 현상을 말하게 되죠. 마요클로닉 시저라고 하는 부분은요, 실제 근육 간대 경련 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빠르고 순간적인 근육의 수축이 한쪽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양쪽 팔다리나 혹은 몸통에서 한 번 혹은 또 연달아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듯이 불규칙적으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주로 이제 잠에서 깬 직후나 수면이 부족했을 때,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의 자극이 되게 심했을 때 이런 반응들 한 번쯤은 느꼈을 거예요. 그죠?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나타나는 그런 불규칙적인 근육 수축 형태를 말하는데요. 실제 그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이 나타났을 때 간질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전반적인 발작과 비교해서 이제 partial seizure라고 해서 부분성 간질 발작의 경우에는 실제 뇌의 한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전반적인 발작 같은 경우는 뇌 전체에서 기원이 된다면 partial seizure의 경우에는 부분성 간질 발작은 한 부분에서만 기원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의식 소실은 나타나지 않는 단순 부분 발작이 있을 수 있고요. 의식 소실마저도 나타나는, 그러니까 generalized seizure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제어처럼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같이 겸비하는 경우에 complex partial seizure라고 해서 복합 부분성 간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2차적으로 전신으로 퍼져서 나타나는 이렇게 온몸을 떠는, 그죠? 전신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온몸을 떠는 그런 강직성 또는 간대성 발작이 일으키는 경우에 2차성 전반성 간질 발작의 경우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그죠? 의식이 없어진다거나 마요클로닉, 또 토닉 클로닉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전반성과 부분성이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측 그림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타 리소스에서 이제 발췌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게끔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닉 시저의 경우에, 그죠? 강직이었죠. 전신이 뻣뻣해지고 눈꺼풀 같은 것들이나 입주위가 경미하게 떨리는 간대 발작은 뭐였죠? 클로닉 시저였죠.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경련 후에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닉과 뭐죠? 강직 현상과 클로닉 뭐죠? 간대 현상이 동반되는 토닉 클로닉 시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저죠. 이럴 때 이제 이멀전시 상황이 되는데 이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참고 삼아 이제 보여줬던 외부 소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참고 삼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남자는 토닉 클로닉 시저를 앓으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누워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를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해주고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만 환자들을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그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를 눕히는데 옆으로 눕혀서 호흡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도와주고요. 그리고 타일을 풀어준다거나 그리고 안경 같은 거를 좀 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걸거치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어떤 조여지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최대한 릴렉스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정도로 그 발작 증세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분이죠.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지속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 이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한테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안전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 옆으로 눕히라고 했죠. 그래서 뒤로 눕히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로 눕히시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한다고 물을 먹인다거나 약을 투여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 사람의 그 기도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눕히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먹이는 거는 절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작 동안에 이렇게 강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약간 공격성 성향을 나타내면서 좀 컨트롤이 안 되는 이상징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사람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막 막아선다거나 이러면서 제지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물이라는 거죠. 환자의 공격적인 성향을 도발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발작 증세가 일어났을 때는 옆에서 해줄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팁이죠. 그죠? 그 사람의 그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옆으로 눕혀주고 그 다음에 뭘 먹이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간질의 경우에 이제 발작성 징후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 주변에 만약 내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뭐 내 지인이 그죠? 이런 장애를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겠죠. 우선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뭔지, 왜 이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가게 되는데 실제 발작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면 실제 이게 발작이 맞다면 발작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특징이 어떤지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간질의 그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히스토리 테이킹이죠. 병력 청취라는 거죠. 실제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연구해서 더 발전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 엄청난 기술들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현대의학이 괄목하면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간질을 진단하는 데는 문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작이 생겨가지고 내원을 하게 됐을 때 일단은 뭐 뇌파 검사나 MRI 정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상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질의 진단을 할 때 전적으로 문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뇌파나 그러니까 뇌 파형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제 신경세포의 어떤 활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런 뇌파나 또 영상학적으로 이제 MRI 같은 걸 찍어서 이상 소견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문진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정보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로서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진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간질 환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를 반드시 같이 와서 이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발작을 했을 때 흔히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데 잃었을 때 원인이 의식이 일어났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럼 어렸을 때 과거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의사 이제 그 임상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록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간질성 발작의 경우에 핵심을 이루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어떤 뇌의 그런 손상을 통해서 국소적으로 어떤 부분이 뇌의 손상을 받아가지고 혹은 전신적으로 이제 대사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약물을 너무 과다 복용하거나 아니면 중독 현상이나 아니면 오용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것에 오래 노출됨으로써 뇌근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발작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 이제 외상을 입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극심한 과로나 또 수면 부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발작 형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원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유발성이 아닌 유발성 발작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없애줘야겠죠.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약물 혹은 알코올릭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지 않으셔야죠. 아는 다음에도 이 발작이 나타나는지 그 추이를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실제 그 원인에 의거해서 나타나는 발작은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간질로 명명하진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고요. 이런 또 간질성 발작의 경우에 생리학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무질서하게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이상적으로 과흥분이 됐을 때 시냅스가 과시냅스를 만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것 앞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진단을 했을 때 문진이 아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 뇌 그 신경세포의 그런 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뇌파 검사라던가 또 영상학적으로 MRI를 통해서 해부학적으로 그죠?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 혈액을 채취해서 여러 가지 그 생학적인 검사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간기능 검사나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다면 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뇌파 검사랑 MRI 검사가 일반적이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CT를 찍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기본이 뇌파 검사일 거고요. 필요하다면 MRI 검사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간질이냐 아니냐 이런 발작에 대한 감별을 위한 검사로 이제 뇌파 검사 플러스 비디오 검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홀터 검사, 틸트 테이블 검사, 수면 다운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법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간질 환자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의 좀 더 심화된 검사 방법이고요. 기본적인 거는 일단 뇌파 검사나 MRI 검사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오더하기 위한 더 기본적인 거는 문진 검사부터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 병력 천취를 먼저 필요로 한다는 거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이 치료되는 시기는 어떠한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처음에 발작 현상이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이 너무나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럼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환자 같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겠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가장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을 하고 혹은 학교를 가고 이랬을 때 먼저 교통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잖아요. 운전을 하건 뭐 대중교통을 타던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유도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당히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심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발작이 돼서 본인이 그런 것조차 기억을 못한다면 정말 상상하기에도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통 두 번째 발작이 재발하는 경우가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발작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기다려보고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원칙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발작 후에는 세 번째 발작이 일어날 위험성이 70~80%로 아주 고위 위험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항경련제를 투여를 해서 실제 이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 발작되어지는 신경세포의 과활성을 잠재워주는 항경련제를 치료를 계속 해주는 거죠.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발작이 발생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약에 이제 유아나 어릴 때가 아니라 혼자서 항상 보호자를 대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안전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발작으로 인한 위험보다 그런 발작 증세로 인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첫 번째 발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담보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라던가 약물 남용 같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발작 증세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경련제를 치료하기 전에 일단 알코올인 경우에는 알코올을 치료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알코올을 배제를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전제 하에 만약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마찬가지 다른 그런 발작 환자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약물 남용 같은 경우에도 약물 오남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발작이라면 그 약물 사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복용을 통해서도 발작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치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랑 더불어서 수면이 과하게 부족하다거나, 그죠?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과도하게 음주를 유발 요인이 다 있다면 이건 역시 다 일단 그 원인이 배제되도록 권고한 다음에, 그리고도 발작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때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 시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대표적인 그 발작의 간질 환자, 측두엽 간질 환자의 브레인 사진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해마 조직 부분을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여기 이제 부분성으로 나타나는 발작이 나타난 간질 환자의 브레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히포캠퍼스 지역 자체가 왼쪽과 상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조직 자체가 쭈그러들어 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여기에 그 부피가 줄어들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신경 조직이 적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죠? 그게 차지하고 있는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경세포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럼 그 신경세포가 현저히 줄었다는 거는 결국 신경 활성이 줄었다는 거고, 결국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경세포의 그런 역량이 줄어든 거죠. 거기에 따라서 기능도 당연히 이상을 나타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쭈그러져 있는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이 간질 환자는 여기에 문제로 기인해서 나타났구나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도록 영상학적으로 보여준 그림을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앞에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됐을 때 그 원칙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러면 이제 항경련제를 선택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언급을 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자 합니다. 실제 모든 약은 실제 그 효과를 기대해서 어떤 약을 먹게 되죠. 그렇지만 그만큼이나 또 어려운 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은 모든 사람 100이면 100의 환자들이 이 약을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라면 그 작용 때문에 그 약은 승인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체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약회사에서 약물을 개발을 하고 그 약물을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이 약물을 우리 몸의 체내에 들어가면서 사실 타겟은 브레인이지만 실제 그 부분을 입으로 해서 먹기 시작하면 우리 장기를 다 내려가면서 영향을 다 미치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약물이 어느 organ으로, 어느 조직, 어느 그 기관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다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약물 동력학적으로 약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장기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독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일시적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항경련제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발작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투여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이게 모든 약물이 장기간 하게 되면 복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장기간으로 약물을 처리했을 때 임상적으로 어떤 상황이 유도되는지 그만큼을 다 재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장기간 이 약물을 계속 투여를 해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평생 짊어져 가야 될 부담이 되는 거죠. 경제적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 너무 고가가 되면 그걸 평생 복용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물의 가격 또한 이 A라는 항경련제와 B라는 항경련제가 있을 때 비교적 비슷한 작용을 보이면서 부작용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만약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 A가 B보다 약간 더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만약에 약물의 가격이 10배다. 그렇게 되면
계속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환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약간의 개선된 효과를 위해서 10배를 더 주고 약물을 처방받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의 가격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팩터가. 왜냐하면 A나 B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A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비슷한 효과를 가진 한 경련제는 무궁무진하니까 그 중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 효과가 요즘에 가성비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좋은 것을 더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발작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약물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발작의 유형에 따라서 부분적인 발작이나 전반적인 발작 모두를 아우르면서 작용할 수 있는 약물. 그렇게 되면 발프로이부터 해서 벤조다이아핀이나 라모트리진 그리고 또 토피라메이드 그 다음에 조니서마이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고요.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선택하는 약물이 카르바미제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의 발작 형태를 보였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처방을 할 수 있는 약물은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5세 이하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간질 환자면서 발작 유형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작 유형을 다 보일 때 이런 경우는 타겟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브로드 스펙트럼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프로에이스를 보통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발작 유형이라도 간질이 나타나는 어떤 징후에 따라서 그 예후도 좀 다를 수 있고 복용하는 약물 선택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약물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약물 이름 정도는 눈으로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물은 발작에 작용하는 약물이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분 발작이나 혹은 발작 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전반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프레이시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하이라이트를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뭐 스펠링 하나하나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약물이 있구나 정도 눈에 익히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평가에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항경련제를 선택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부분, 사실 이 독성 여부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약도 몸에 들어가서 독성을 나타낸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항경련제의 독성은 일단 항경련제로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경련제랑 연관되어 있는 부작용 중에 만약에 신경 독성이 가장 빈번할 수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는 게 독성 여부라는 거죠. 근데 뭐 어떤 그 권장량을 했을 때는 독성이 없었는데 문제는 부작용으로 때때로 이 용량이나 혹은 용량을 약간 올렸을 때 혹은 용량을 그 같은 용량을 투여하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았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독성 여부는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요. 항경련제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도 신경 독성을 일으킨다면 경련을 통해서 신경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랑 항경련제를 잘못 써서 독성을 일으키는 부분이랑 이게 겹치게 된다면 약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독성 여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의 검증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약물 치료만 있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실제 그 약물 치료 이외에도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19세기 말에 홀슬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수술적으로 간질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죠. 부분 발작이 일어난 환자였는데 이 부분 발작이 운동성 영역에서, 운동 영역 어디 부분인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운동성 영역의 신경세포들의 과활성을 통해서 부분 발작이 일어나는 환자에서 그 영역에서 기원됐기 때문에 그 영역을 이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버리면 실제 간질은 해결이 될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성 부분 발작이 일어나는 환자한테 그 영역을 절제를 한 거죠. 그래서 간질 발작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자유롭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운동 영역을 절제를 하였으니 어떻게 했어요? 운동 영역의 지령을 받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운동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절제가 돼서 신경세포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술적 치료의 효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이후로 이제 과학적으로 뇌파 검사를 한다거나 뇌 자극을 통해서 뇌의 기능에 따른 어떤 부위별로 뇌의 지도를 만든 거죠. 그걸 통해서 브로드만 영역에 대한 설명을 전반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브레인 매핑, 말 그대로 뇌를 지도화해서 완성을 했고요. 축두역 간질, 아까 그 히포캠퍼스 영역이 쭈그러지는 그런 MRI 사진도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축두역 간질이 대표적인 간질의 하나의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간질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측두엽 절제술의 기법뿐 아니라 실제 측두엽 외부의 어떤 영역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간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질을 이제 그런 환자들의 수술 기법을 기초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예시로 해서 수술 기법을 개발하고 또 시술 기법의 어떤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물론 유럽이나 미국 또는 뭐 동양에서도 간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적 기법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간질 수술에는 워낙 방대한 그런 전기 생리학적인 검사 도구가 다 이렇게 부착이 되고, 이를 운영하는 또 전문 인력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 기법도 뭐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화되게 제대로 트레이닝 받은 전문의의 그 수술 기법이 다 보편화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최대한 풍부한,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들을 계속 접하는 일부 극소수의 그런 전문 센터에서만 실제 행해져 왔던 방법이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비교적 널리 행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면서 뇌파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그걸 영상으로 띄울 수 있죠. 그래서 비디오로 해서 비디오 뇌파 감시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영상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고해상도로 MRI를 찍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히포캠퍼스 영역이 약간 줄어든 것까지도 바로바로 캐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고 미비한 부분의 뇌의 병변을 구조적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대사 상태까지도 바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영상 기술까지도 지금은 다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도로 기술력이 높아짐으로써 간질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확인하는 기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원시적인, 비교적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 영역만 바로 절제를 함으로써 간질을 없애주는 그런 수술법에서 지금은 영상학적으로 엄청나게 개발이 됨으로써 그 정확한 그 위치, 그 부분의 병변을 확인을 해서 바로 이제 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죠.
그 원천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영상학적인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상당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간지루 환자들의 경우에 어떤 사람을 간지루 환자라고 명명을 하는지, 그리고 간질이 유도되기 위한 발작의 증세라던가, 그리고 또 발작의 어떤 형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죠? 간질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옆에 이멀전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외부 리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발작 환자들을 문진을 통해서 여러분 전문의에서 이제 전문의 소견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게 되는 그 시기적인 부분,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항경련제가 될 수 있는지 선택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런 간질 환자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왜 나타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뇌 피질에 분포하는 신경세포들이 과한 활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전기방전 현상에 따라서 이런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관련되는 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부에 배운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경과학적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뭐가 문제가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신경세포가 흥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액션 포텐셜 이렇게 해서 뭐죠? 신경세포가 어떤 자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결국 뭐죠? 액션 말단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분비가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B라는 신경세포, 후시냅스 신경세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자극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부분에서 신경세포의 막을 하나하나 다, 그죠? 그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면서 전달이 되어진다고 했고, 그 부분이 더 빨라지기 위해서 도약전도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시그널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런 액션 포텐셜이 일어날 때 신경막에 탈분극이 유도되어져서 시퀀셜하게, 그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그 과활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할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신경세포는 흥분성 신경세포도 있고 억제성 신경세포도 있었죠. 그렇게 됐을 때 과흥분성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흥분성의 시냅스의 작용은 당연히 더 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일어나는 흥분성 작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두 번째로 억제성 신경의 활성은 어떨까요? 억제성은 말 그대로 흥분성을 잠재워주는 억제성 작용이니까 이 억제성 작용은 오히려 내려주면, 그러니까 저해시켜주면 억제성과 흥분성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시냅스의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데요. 흥분성을 너무 과하게 올린다거나 억제성을 과하게 억제시킨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억제성이 더 눌러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흥분성은 더 과해지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인자가 어느 방향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흥분성이든 억제성이든 작용을 했을 때 얘네 시냅스의 작용은 뭘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 후시냅스 막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활성화됨으로써 들어가는 이온의 체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온을 이동시키는 리셉터, 수용체들의 일부가 이제 채널 형태, 통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채널의 작용도 달라져야만 이동하는 이온의 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채널의 활성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채널이 달라지면서 통로가 달라지면서 원래는 10개의 이온이 통과되던 게 채널이 너무 활성화돼서 어떻게 돼요? 100개의 이온이 들어간다면 어떤 세포 내의 변화가 달라짐으로써 신경세포가 죽기도 하고 혹은 과활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아연이 어떤 거겠어요? 칼슘을 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경세포 안에는 칼슘의 농도가 아주 중요한데 칼슘은 사실 낮은 정도로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만 신경세포가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작용을 할 때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간 칼슘이 바로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퍼내는 어떤 작용을 통해서 바로 이제 원래대로 낮은 농도로 조절이 되면 신경세포는 큰 영향이 없는데 그냥 그 활성만 전달이 될 뿐인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올라가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신경세포가 이제 과활성이 됨으로써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요런 예의 실험적인 한 예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했던 실험적인 예가 오늘 그 발작 더 나아서 간질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온라인 강의에서는 동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 패널이 실제로는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그 컬러 스케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라 이 동영상이 제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 하나하나가 이제 그 히포캠퍼스에서 유래한 이제 신경세포들인데요. 이런 신경세포의 세포체 안에 칼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실제로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면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시냅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가 외부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갑자기 그런 시저를 일으킬 수 있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적인 과흥분성이 일어났을 때 세포는 갑자기 칼슘 농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요 이미지들을 이제 파형으로 다시 변환한 그림인데요. D 패널에서 보시면 세포의 농도가 원래는 이렇게 낮은 레벨로 칼슘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칼슘 농도로 측정한 겁니다. 칼슘이 낮은 농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세포의 칼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세포 안은 항상성으로 다시 줄이려는 효과를 가지죠. 그래서 세포 안에 칼슘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그걸 퍼내는 펌프들이 작용해서 퍼내게 됩니다. 근데 퍼냈지만 그 과활성이 엄청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또 퍼내고 다시 올라가고 퍼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매스를 보면 칼슘이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여져 있는 시간이 엄청 오래 유도가 되면서 신경세포는 어떻게 죽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칼슘 오실레이션, 칼슘이 스파이크를 이룬다고 해서 이런 파형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경우가 지속이 됐을 때 실제 그 쥐에서 분리한 히포캠팔 뉴런을 신경세포를 이제 24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만약에 됐을 때 실험적으로 봤을 때 실제 애니멀이 아니라 그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유지가 됐을 때는 신경세포들이 죽는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항경련제로 알려진 MK801 같은 이런 약물을 예시로 보시면 마찬가지 이렇게 칼슘이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에 비교해서 왼쪽 패널과 비교해서 오른쪽은 그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부분의 세포들은 베이스를 가지고 일부 세포들이 약간씩 간헐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정도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항경련을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아래쪽 패널을 보시면요. 위쪽은 동영상 제가 이제 상황상 못 보여드린다고 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베이스알 레벨에서는 이렇게 파란 컬러 스케일을 보시면
파란 부분이 이제 낮은 레벨을 말하는 거고, 노란색, 붉은색으로 올라감으로써 이제 높은 레벨의 그런 칼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의 왼쪽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부분을 나타낸 거죠. 베이스 레벨, B 패널에서 낮은 레벨,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세포체 부분에서는 이 부분, 피크 부분에 있는 세포의 칼슘 농도를 확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됐다가 붉은색으로 갔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갔다가 붉은색으로 됐다가 이런 컬러가 계속 바뀌는 이 부분의 이미지들을 캡처해서 그거를 파형으로 확인을 한 것이 이제 D 패널에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의 세포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세포의 모양을 이렇게 수상돌기가 이렇게 뻗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수상돌기 곳곳에 이렇게 점점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스파인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많이 만든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24시간이 되면 세포가 죽지만 그 초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시냅스상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의 일부 결과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신경세포가 실제 과활성이 나타났을 때 어떤 패턴으로 신경 활성을 가지고 그 안에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적으로 한 예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죠. 이거는 대표적인 흥분성 시냅스의 한 예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억제성 시냅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억제되는 정도가 10이었다면 그걸 1로 만약에 다운을 시켰다. 그러면 그거랑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흥분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랩 차지는 비슷하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과흥분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이런 흥분성을 억제성이든 또 흥분성이든 전달을 해주는 개념이 결국 후 시냅스 막에 있는 수용체의 활성을 통해서 이온이 들어가는 건데, 그 수용체는 아연 채널의 변화, 그리고 또 그 채널을 통해서 이온이 국소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거나 농도가 달라지는 걸 통해서 이런 과활성이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를 서머리 해준 부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후 시냅스 막에서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후 시냅스 막이 될 테고요. 거기에 특정 수용체를 보여준 부분일 텐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 전 시냅스 부분에서 전 시냅스 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그런 막 형태에서 이제 소포체가 막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될 테고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이 결국 여기 특정 수용체에 맞게끔 전달되는데 여기는 대표적인 글루타메이트를 보여주는 거죠. 글루타메이트이 거기에 맞는 그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A 패널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에 신경전달 물질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인. 여기 같은 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excited post synaptic potential에서 그 흥분성의 시냅스에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거죠. 그리고 가바는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킨슨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울 뭐 그런 무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세로토닌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곳곳에서 이제 작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로 흥분성과 억제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적인 예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혹시 전공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어렵다 싶은 친구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평가에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의 실험들이 이루어져서 결국 간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앞에서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그 뭐였죠?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 흥분성이 과하게 흥분이 됐을 때도 과활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평소보다 너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억제된 상황에서 더 억제가 됐을 때 오히려 과흥분성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예로 설명을 드렸고,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뭐가 있다고요? 가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바 수용체 같은 경우는 A와 B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위치가 달라요. 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붙을 수 있는 뭡니까? 후시냅스막에 보통 존재를 하죠. 그래서 후시냅스막에 존재를 하면서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전 시냅스 말단에서 분비가 되면 그것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가바가 붙는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가바 비수용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전 시냅스 말단에 존재해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되어지는데 그 정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수용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가바 A 수용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가바를 포함한 그런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에 의한 시냅스는 어떻게 해야 더 레벨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에 의한 흥분성 시냅스는 더 과장되어져야만 과활성이 일어나게 돼서 과흥분성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부분이죠? 기존의 기존의 중요한 메커니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간질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간질 환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명명법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뭐였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죠? 비유발성 발작이 2회 이상 일어났을 때 간질 환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같은 발작이 형태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또 뭡니까? 뭐랑 다르다고요? 그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미안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경련 현상이랑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경련 현상이란 다른 점이 뭐라고 했죠? 경련 현상은 몸에 경련은 일어나지만 실제 대뇌 피들상의 뇌파상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지컬하게 그냥 발작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 발작이라고 하지 않고 경련이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신다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간질 환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머전시 상황에서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그 전에 발작의 타입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따라서 징후는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약물 치료 방법이나 약물 치료의 원칙, 그죠? 그리고 어떤 한 경련제를 사용할지 그런 선택할 때 중요한 팩터가 되는 부분들,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간질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는데, 자세한 것보다는 어떤 큰 그 기전의 틀을 보시면 일단 과흥분성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간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흥분성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뭐라고요? 흥분성과 억제성 시냅스의 경우에 흥분성이 더 업이 되거나 혹은
억제성이 더 다운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과흥분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전반부에 배웠던 그런 뇌과학적인 기초 지식이 사실 후반부에 기말고사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사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공부 안 한 학생은 후반부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후반부는 비교적 좀 평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반기에 이렇게 배웠던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신경과학적인 기초 이외에 많이들 들어봤음직한 그런 뇌 병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환자들한테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치료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멀전시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 팩터냐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좀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길 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